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일터와 삶터를 지켜보면서 이 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은 그저 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퇴근해서 몸을 눕히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곳. 그래서 집은 대충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시간을 흘려보내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작은 상회를 하던 때부터 수많은 공장과 사무실을 만들고 관리해왔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위를 보고 공장의 창고를 보고 또 그들이 사는 집까지 찾아가며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셉니다. 에너지가 셉니다. 결국 기회까지 새어나갑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뒤엉켜 있는 회사는 중요한 계약서를 제때 찾지 못하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칩니다. 마찬가지로 거실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집은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고 소중한 인생의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지 마라. 흐트러진 환경에서 맑은 판단을 기대하지 마라.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식탁 위에는 며칠째 치우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에는 택배 박스와 잡동사니가 발에 걸린다면 그 집의 주인은 이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비싼 소파를 두었는가, 유명 브랜드의 식탁을 쓰는가 그런 것은 부자의 집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최고 경영자들의 집을 방문하며 본 공통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거의 없다는 것, 공간마다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지금의 삶에 쓰이고 있다는 것. 반대로 정리가 안 된 집에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언젠가 읽겠다고 쌓아둔 책더미, 언젠가 입겠다고 걸어둔 옷더미,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고. 모아둔 상자와 가방들, 이 물건들은 언젠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묶어두고 공간을 묶어두고 마지막에는 마음까지 묶어두는 부채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를 계속 쌓아두면서 언젠가 팔리겠지 하고 위로하는 회사와 같습니다. 그 회사의 미래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은 당신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1년 동안 존재조차 잊고 지낸 물건은 당신의 공간을 잠식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집안의 풍경은 그 사람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거실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 또한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엌이 항상 복잡하다면 그 사람의 소비도 계획 없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옷장이 가득 차 있는데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의 선택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임원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보고서 한 장도 흐트러진 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집은 항상 엉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부탁으로 큰맘 먹고 집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도 집을 정리하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집은 내 머릿속이 밖으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이다. 집이 정리되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집을 대충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대충 다루게 됩니다. 반대로 집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의 돈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사는 공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실은 어떤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엌과 냉장고 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풍경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이 정말 그렇게까지 큰 문제입니까? 조금 지저분할 뿐인데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단순한 지저분함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새고 에너지가 새고 기회가 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깊이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떤 집에서는 돈과 기회가 조용히 새어나갈까요? 그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이 새기 시작하는 집의 첫 번째 신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돈이 새는 집에는 분명한 첫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물건들이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쌓여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언젠가 쓰겠지. 아깝잖아.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창고와 가정의 물건 흐름을 지켜보며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 물건들이 가정의 경제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회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재고가 필요 이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비용이 누적되고 관리 집중도가 떨어지며 결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현대건설이든 삼성전자든 창고 관리를 허술하게 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성장사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업은 재고 관리 하나만 잘못해도 수천억이 묶이고 기회가 날아갑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을 뿐이지 원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안에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책, 계속 묵혀두는 옷 고장났지만 버리지는 않은 전자제품 언젠가 필요할 거라며 쌓아둔 상자들, 이 모든 물건들은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돈과 에너지를 빼앗는 조용한 비용입니다. 특히 읽지 않는 책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한다며 책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읽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읽겠지. 나는 그 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돈이 묶이고 공간이 묶이고 정신이 묶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나는 늘 말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자원은 자산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본은 기회비용의 낭비다. 집도 완전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공간을 활기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물건은 공간을 무겁게 하고 생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옷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징적입니다. 사람들은 옷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입는 옷은 늘 똑같습니다. 나머지 옷들은 옷장이라는 공간에 숨통을 막습니다. 옷이 많아질수록 선택은 어려워지고 선택이 어려워질수록 사람은 지칩니다. 결국 매일의 출근 준비에서부터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냉장고도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먹을 생각이 없는 반찬통, 이미 상한 음식을 보관하느라 당신의 건강과 돈은 동시에 줄어듭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중복 구매 비용이 생기고 썩어서 버리는 음식 비용이 생기고 못 찾는 물건을 새로 사는 비용이 생기고 정리되지 않아 생기는 스트레스가 또 다른 소비를 불러옵니다. 시간 비용도 큽니다. 사람들은 매일 몇 분만 허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물건을 찾느라 하루 10분을 쓰면 1년이면 60시간입니다. 2달의 주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감정 비용은 더 큽니다. 어지러운 집은 뇌를 항상 자극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뭐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시각적 혼란이 쉴 틈 없이 몰려옵니다. 뇌가 피로해지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집안의 갈등은 늘며 결국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비용은 가계부에 적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업을 보면서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회사를 망하게 한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가정에는 돈이 오가고 생활 물건이 흐르고 시간이 쌓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흐르는 곳이라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없는 공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집이 좀 어질러져 있다고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그러나 나는 평생을 경영하면서 느꼈습니다. 조용한 누수가 가장 위험하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돈이 모이지 않고 시간이 사라지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기회는 손에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 습관이고 당신의 소비 방식이며 당신의 인생 태도입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물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인은 아직 미루고 있다. 주인은 아직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가 안 된 집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결정 미루기에 습관을 굳힌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잘 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버리지 못할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다음 부분에서 정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정리를 못해요.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그러나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정리는 성격이 아니다. 정리는 기술이다. 기술은 배우면 늘고,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면 습관이 된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성격이 엉망이어서가 아니라 정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원들은 누구도 공장 운영, 재고 관리, 보고 체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처음이었고 모두가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배우고 반복하고 기준을 세우고 작은 개선을 매일 쌓아 올리면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리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라. 작게 바꾸고 그 작은 변화를 매일 지속해라. 정리의 시작 역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창하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금방 포기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의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작은 성공 경험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오늘은 책상 위 한 줄만 정리해라. 둘째, 내일은 서랍 한 칸만 정리해라. 셋째, 이번 주말에는 현관 한 구역만 정리해라. 단 3곳, 단 3칸.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사람의 감정을 즉시 움직입니다. 눈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정리가 잘 된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몸을 먼저 반응하게 만듭니다. 정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몸이 반응해야 습관이 됩니다. 몸이 느껴야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정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리가 아니라 정리에 대한 사고방식이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많은 가정과 직원을 보며 한 가지 패턴을 찾았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리할 생각만 한다는 것. 정리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크고 복잡한 일을 상상하고 이미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정리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누적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못해요. 저는 원래 어질러도 잘 살아요.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정리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삶이 가벼워지는 과정이다. 정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살면서 쌓아 올라간 방해물들이 힘든 것이다. 사람은 어지러운 공간에서 살면 불편함이 점점 감각에서 사라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일종의 감각 마비입니다. 하지만 작은 공간 하나만 정리해도 그 감각은 빠르게 깨어납니다. 책상 한 면만 정리해도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나는 정리가 가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 순간이 변화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예전에 한 직원이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전 정리를 못하는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신 대로 책상 한 줄만 치웠더니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의 힘이다. 정리는 공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일이다. 정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문제다. 기술은 배우면 된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정리를 못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배운 경험이 없을 뿐이다. 결국 정리는 배움의 문제이고 작은 행동의 문제이고 지속의 문제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아도 좋다. 당신은 정리가 서툴렀던 것이지 정리가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다. 왜 우리는 작은 정리조차 미루고 왜 늘 내일로 미루며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할까? 그 답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주는 감정 경험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본질적 문제,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감정 마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겠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집이 어질러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야 정상인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그 환경을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시끄러운 도로 옆에서 오래 살면 소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듯이 어지러운 집에서 오래 살면 혼란이 더 이상 혼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과 직장을 보며 이 감각 마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 오래 살던 사람은 거실에 쿠션 하나가 삐뚤어져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엌에 빈 컵 하나가 있어도 정리하고 싶은 충동이 즉시 올라옵니다. 반대로 늘 어지러운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은 바닥에 상자가 널려 있어도 식탁 위에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가득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체계가 이미 혼란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관리체계가 없는 회사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지 모릅니다. 재고가 쌓여도 보고 체계가 흔들려도 비용이 새어나가도 누구도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큰 위험입니다.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붕괴의 시작입니다. 한 임원의 일화를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나는 한 부장과 함께 공장 창고를 점검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박스들은 왜 여기 쌓여 있나? 이 재고들은 왜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원래 여기 이런 식입니다. 다들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어지러움에 익숙해진 사람은 어지러움 속에서만 안정을 느낍니다. 혼란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잘 된 집에서 하루만 살아보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많은 것이 불편해집니다. 방이 답답하고 바닥이 무겁고 시야가 복잡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이 깨닫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환경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정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감정 경험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감정에는 빠르게 중독됩니다. 정돈된 공간이 주는 편안함, 질서 있는 동선이 주는 안정감, 깨끗한 시야가 주는 명료함, 이 감정 경험이 한 번이라도 체험되면 사람은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첫 단계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공간이 주는 감정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 집중감, 여유, 질서감, 마음의 평온. 이 5가지 감정은 사람의 뇌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나는 말합니다. 정리는 좋은 감정에 중독되는 과정이다. 한 번 정리된 침대 위에 누워본 사람은 다시 엉망인 침대에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정리가 된 주방에서 요리해 본 사람은 다시 뒤죽박죽된 주방에서 마음 편히 음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정리가 된 거실에서 책을 읽어본 사람은 다시 시끄러운 시각적 잡동사니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정리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정돈된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마라. 단 한 공간만 경험해보아라. 책상 한 면, 현관, 한 칸 식탁 한 구역. 이 작은 공간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리는 감정이 먼저 바뀌고 몸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야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집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팀이다. 그렇다면 가족 때문에 정리가 막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부분에서는 정리가 어려운 진짜 이유, 가족이라는 변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겠다. 정리를 가로막는 가장 흔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못 버리게 해요. 부모님이 물건을 쌓아둬요. 아이들이 치우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과 가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리는 독단으로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가정은 함께 사는 팀이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모든 부서가 같은 규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생산팀은 자체 기준, 영업팀은 다른 기준, 회계팀은 또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단 하루도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물건을 둘러싼 감정과 기준이 각자 다르면 집은 끝없이 혼란에 빠집니다. 부모님은 추억 때문에 물건을 못 버립니다. 남편은 언젠가 쓸 것 같아 남겨둡니다. 아이는 감정에 따라 물건을 쌓습니다. 이 모두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감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정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정리라는 주제로 제대로 된 대화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가정에서 이 대화가 사라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홧김에 치우다가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결국 정리를 포기합니다. 정리를 성공시키려면 가족과 함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규정 없이 굴러갈 수 없듯 가정도 원칙 없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가정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첫째, 타협할 수 없는 영역부터 정리하라. 이것은 감정 문제가 아니다. 안전과 건강의 문제다. 유통기한, 진한 식품, 상한 반찬, 오래된 약품 고장, 난 가전 이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숫자로 된 기준을 만들라. 감정 대신 숫자를 사용하면 싸울 일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옷장은 항상 80%만 채운다. 20%는 비움으로 남긴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정리 대상에 올린다. 같은 물건은 최대 3개까지만 허용한다. 냉장고는 입구 쪽에는 유통기한이 가까운 것만 놓는다. 이런 숫자 기준이 생기면 누구도 억울할 필요가 없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운영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 모두에게 각자의 구역을 주라. 침범하지 않는 개인 구역. 함께 관리하는 공동 구역을 구분하라. 개인의 감정을 존중해야 정리에 대한 반발이 줄어든다. 넷째, 작은 합의부터 시작하라. 가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성공 경험은 가족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예를 들어 식탁만큼은 항상 비워두기, 현관 신발은 3켤레만 두기, 냉장고 상단 한 칸만 먼저 정리하기. 이 작은 합의가 가정 전체 정리의 첫 단추가 된다. 나는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 아내는 정리를 원했고 남편은 버리는 것마다 불안해했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물건 때문이 아니라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 말을 깨달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 간의 정리는 물건의 전쟁이 아니라 감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정리는 강요하는 순간 실패한다. 대화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 가족은 비로소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정리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이 된다. 가정을 기업처럼 운영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가정에도 흐름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평생 경영을 해온 내 경험으로 확실하다. 정리가 안 된 가정은 대부분 규칙이 없다. 기준이 없다. 말로만 정리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리가 잘 되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물건을 결정한다.
말이 아닌 숫자로 합의한다. 버림이 아닌 선택으로 논의한다. 누구 탓이 아닌 역할로 책임을 나눈다 그러면 집의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바뀐다. 정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지치고 화가 나고 포기한다. 그러나 가족은 팀이다. 공동의 규칙이 생기는 순간 정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정리가 이루어지면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뀔까? 물건도 아니다. 집의 모습도 아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생각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정리가 어떻게 사람의 사고방식과 선택 구조를 바꾸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정리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생각이다. 머릿속의 복잡함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정리를 하면 집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얕은 변화일 뿐입니다. 정리가 주는 진짜 변화는 사람의 사고 체계가 바뀌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삶 전체의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나는 수많은 임원과 직원들에게서 이 똑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책상 정리만 했을 뿐인데 결정이 빨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그들은 놀란 얼굴로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뇌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 혼란을 문제로 인식합니다. 바닥에 쌓인 상자 싱크대에 남아있는 그릇 책상 위에 수많은 작은 물건, 냉장고 속 뒤엉킨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은 뇌에게 끝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리해야 한다. 언젠가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야 한다. 이 명령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과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은 계속 마음과 뇌를 자극하고 그 결과 사람은 쉽게 지치고 집중력을 잃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이 주는 피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집안의 혼란에 하루 종일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리가 된 집은 뇌가 쉬는 공간입니다. 뇌가 쓸데없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고 집중해야 할 대상만 깨끗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리가 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택이 빨라집니다. 뭐부터 해야 하지, 어디부터 치워야 하지, 이걸 버릴까 말까 그런 고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 선택이 많을수록 뇌는 더욱 지칩니다. 옷이 많을수록 출근 준비가 늦어지고 물건이 많을수록 계획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을수록 결정은 느려집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살면 사람은 매일 사소한 선택에 에너지를 쓰고 정작 중요한 선택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는 이 흐름을 뒤집습니다.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고 중요한 선택만 남기고 뇌가 본래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의 생각은 선명해지고 결정은 명확해지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나는 삼성 초기 시절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책상에서 명확한 결정이 나올 수 없다. 단순함이 속도를 만들고 속도가 성과를 만든다. 정리는 단순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단순함은 속도를 만들고 속도는 기회를 잡고 기회는 미래를 바꿉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이 속도의 변화를 그대로 느낍니다. 아침 준비가 빨라지고 일이 덜 산만해지고 감정이 덜 흔들리고 하루의 루틴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하나. 정리가 된 공간은 사람을 주도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사람을 반응적으로 만듭니다. 물건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고 상황에 끌려다니며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리가 된 집에 사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끌려가지 않고 움직입니다. 눈앞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하루를 설계합니다. 정리는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말을 믿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정리가 된 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리의 본질은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결정이 빨라지고 삶의 흐름이 단순해졌다면 이 다음에는 무엇이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정리의 가장 큰 벽사람이 물건과 맺는 감정적 관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끝내버리지 못하는지, 왜 물건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벽은 기술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물건이 많아서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얽혀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려 할 때 특유의 불안을 느낍니다. 아깝잖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 버렸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돈 주고 산 건데 버려도 되나? 이 감정 뒤에는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나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작은 상실조차 사람에게는 큰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는 경영을 하며 반드시 배운 진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성장하지 못한다. 성장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인간관계.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무언가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장을 확장하려면 낡은 설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면 오래된 물건과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과거의 취향, 과거의 체형, 과거의 감정, 과거의 습관이 담긴 물건들을 끊임없이 켜켜이 쌓습니다. 그 결과 미래가 들어올 공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쌓아두는 사람은 미래를 잃을 수밖에 없다. 물건은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신호이다. 책이 쌓여 있다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사용하지 않는 옷이 많다면 과거에 자에 매여 있다는 뜻이다. 빈 상자와 빈 병이 쌓여 있다면 언젠가를 이유로 현실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다. 고장난 물건을 계속 두고 있다면 문제를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뜻이다.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차 있다면 감정 소비가 강하다는 뜻이다. 집안의 풍경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 구조 결정, 습관 사고 패턴이 전부 보인다. 그래서 나는 정리를 심리 치유라고 부른다. 정리를 자기 구조 재편이라고 부른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물건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니다. 버린 뒤의 공백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버림의 공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위한 자리다. 공백이 없으면 새로운 기회는 들어오지 못한다. 새로운 관계는 자리를 찾지 못한다. 새로운 배움은 머무를 공간이 없다. 버릴수록 공간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은 빨라지고 빨라질수록 기회는 더 쉽게 찾아온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우리 삶에 있는 무거운 닻을 잘라내는 일이다. 배가 닻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지금 당신이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인가, 습관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인가? 정리가 잘 되는 사람과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지금의 내게 필요한 것만 남긴다. 미래의 나를 위한 것만 남긴다. 삶의 방향과 맞는 것만 남긴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물건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 물건이 1년 뒤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삶과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 버림의 기준은 놀라울 만큼 명확해진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버림의 심리적 벽을 넘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 일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정리가 통제력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인생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인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통제력을 되찾는 과정이다. 내 삶을 다시 운전석에 앉히는 행위다. 사람이 삶에서 무너질 때 겉으로 드러나는 첫 신호는 감정 폭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균열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신호가 있다. 바로 통제력을 잃는 것이다. 일이 항상 쫓기고 피곤함이 기본값이 되고 감정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계획은 늘 밀리고 시간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집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루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통제력 상실의 모습이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이 패턴을 수없이 보았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은 언제나 집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왜일까? 사람은 환경을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 어지러운 집은 사람의 행동을 80% 이상 결정한다. 어지러운 책상은 결정 능력을 낮추고 어지러운 부엌은 소비 방식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러운 옷장은 자존감과 선택 속도를 빼앗는다. 사람이 통제력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목표도 아니고 동기부여도 아니고 멘탈 관리도 아니다. 집이다. 환경이다. 환경의 혼란은 뇌를 혼란시키고 뇌의 혼란은 삶 전체의 통제력을 무너뜨린다. 물건이 많아지는 순간 사람은 신경 써야 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물건 하나에 따라붙는 관리 요소는 다음과 같다. 보관 청소 위치 기억, 사용 결정, 수리 여부 판단, 감정적 부담 공간, 점유 물건이 많아질수록 이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 사람의 뇌는 쉬지 못한다. 그 결과 사람은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하루에 선택이 흐릿해지고 작은 문제들이 크게 느껴진다. 나는 이런 상태를 환경의 침식작용이라고 말한다. 환경이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는 것이다. 정리는 이 침식작용을 멈추는 첫 번째 기술이다. 정리가 되면 사람의 삶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는다. 첫째, 공간이 가벼워진다. 물건이 줄어들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량이 줄어들고 뇌는 쉬기 시작한다. 둘째, 생각이 선명해진다. 시각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뇌는 핵심 정보만 처리하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셋째, 결정이 빨라진다. 불필요한 선택이 사라지고 필요한 선택만 남는다. 넷째, 감정이 안정된다. 혼란이 줄어들면 감정의 진동폭도 작아진다. 다섯째, 행동이 주도적으로 바뀐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바뀐다. 여섯째, 삶의 방향이 뚜렷해진다. 필요 없는 것이 사라지면 진짜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 일곱째, 통제력이 회복된다. 삶이 다시 내 손 안에서 움직인다. 이 7단계는 정리를 잘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이다. 나는 이것을 정리의 계단이라고 부른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사람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빠르고 주도적으로 변한다. 정리가 이루어지면 사람은 에너지 누수를 멈출 수 있다. 정리가 안 된 집에서는 에너지가 여러 방향으로 새어나간다. 물건을 찾느라 낭비되는 시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언제 버릴지 고민하는 스트레스 어질러진 공간을 볼 때에 자책 미루고 미루는 죄책감, 이 누수가 반복되면 의지는 약해지고 삶의 추진력은 점점 사라진다. 정리는 이 누수를 막아 삶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준다.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면 사람은 움직인다. 변화한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 정리가 잘 된 집에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반응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바뀐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바뀐다. 단순함은 깊이를 만들고 단순함은 속도를 만든다. 정리는 단순함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변수를 줄이는 것이다. 변수가 줄어들면 통제력은 강해진다.
정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게 삶이 다시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가 주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정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반드시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이 정리를 해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리를 이벤트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한 번에 싹 정리해야지, 날 잡아서 큰맘 먹고 치워야지, 연말에 대청소하면서 다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혁신으로 회사가 영원히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혁신은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도 똑같습니다. 정리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가정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정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집은 반드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왜 그럴까? 혼란은 스스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만 정도는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집이 다시 어지러지는 이유는 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리를 지탱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리는 유지가 절반이다. 정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정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유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시스템이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첫째, 매일 5분 리셋. 하루를 마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장소 한 곳만 바로잡는다. 책상 위, 식탁 위, 거실 테이블 5분이면 충분하다. 둘째, 매주 1구역 점검. 주말 하루 10분이라도 하나의 공간만 점검한다. 현관, 옷장 한 칸, 냉장고 한 줄. 작은 점검이 큰 혼란을 막는다. 셋째, 매달 폐기데이. 매달 하루 버릴 것만 고르는 날을 만든다. 이 날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결정한다. 이 세 가지 시스템만 있어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시스템은 사람의 감정을 대신해 움직인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기업이 규정과 절차로 움직이는 이유이고 가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 정리가 다시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의 힘이 무섭기 때문이다. 환경은 언제나 더 많은 물건을 끌어들이고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정리는 환경의 유혹을 이기는 기술이다. 그 기술은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 특히 한국의 40대, 50대, 60대는 중요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무조건 모아야 했다, 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물건은 넘쳐나고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다. 옛 세대는 부족의 시대를 살았고 지금 우리는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부족의 시대에는 모아야 생존했다 하지만 과잉의 시대에는 버려야 생존한다. 나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정리가 시스템이 되면 가정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의 갈등은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숱하게 보아왔다. 어떤 사람은 깔끔해야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 둘이 같은 공간에서 살면 갈등은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은 사람의 감정을 중재하고 가정의 균형을 세우고 갈등을 줄인다. 정리가 되면 공간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 삶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리고 빠른 속도는 기회를 잡는 능력이다. 가볍게 사는 사람만이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빠르게 실수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정리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정리가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시간 감각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회복되고 작은 성공이 쌓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작은 성공에 매우 강하다. 작은 성공은 큰 변화를 불러오는 씨앗이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정리가 왜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는지, 정리가 어떻게 새로운 나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정리가 삶의 출발점이 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리의 진짜 목적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데 있다. 정리는 집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새로 설계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하면 집이 깨끗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훨씬 깊은 차원을 본다. 정리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감정 구조가 바뀌고 시간의 흐름이 바뀌고 소비 방식이 바뀌고 선택 방식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미래 설계 자체가 바뀐다. 삶은 결국 구조가 지배한다. 그리고 정리는 그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기술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도 아니고 뛰어난 환경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시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정리이다. 정리는 버리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기만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며 말한다.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버리기엔 아깝지.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자기 기만은 인생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적이다. 정리는 자기 기만을 끊어내는 일이다. 내가 무엇을 쓰지 않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정리는 이 모든 진실을 드러낸다. 정리는 용기이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버리는 것이다. 과거를 붙잡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넓어진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지면 선택이 선명해진다. 선택이 선명해지면 인생의 속도가 붙는다. 속도가 붙으면 기회를 붙잡는다. 결국 정리란 인생의 가능성을 비우는 기술이다. 공간을 비워야 무엇이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나는 경영을 하며 평생 이렇게 말해 왔다.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 승리한다.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삶을 바꾼다. 선택의 누적이 인생을 만든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이 중요한 능력을 잃는다. 왜일까? 정리가 안 된 환경은 사람의 선택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선택이 많아지고, 선택이 많아지면 사람은 지친다. 지치면 결정을 미루고, 결정을 미루면 삶은 멈추고, 삶이 멈추면 기회는 지나간다. 정리는 이 악순환을 끊는다. 불필요한 선택을 제거하고 중요한 선택만 남기며 사람의 선택 근육을 강하게 만든다. 정리는 선택 능력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하고 시간도 잘 쓰고 돈도 잘 쓴다. 왜냐하면 선택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경영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리가 끝난 집은 끝이 아니다. 정리가 끝난 집은 새로운 인생이 들어올 자리를 확보한 집이다. 정리는 깨끗함을 위한 일이 아니다. 정리는 가능성을 위한 일이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새로운 나, 이 모든 것은 비워진 공간에서 시작된다. 정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는 출발점이다.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문을 여는 일이다. 삶을 바꾸려면 먼저 집을 바꾸어야 한다.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정리는 그 변화의 첫 문이다. 이제 당신의 집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 중 당신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버리는 하나가 내일 들어올 기회의 자리를 만든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